전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대 엘리트 교수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일본 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일본 보수 언론은 분노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닌 한국에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무엇이 도쿄대 교수의 20년 신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시모토 아야입니다.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부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죠. 부교수 승진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국제 현장 경험이었습니다. 논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국제적 활동과 실무 경험이 필요했죠. 이번 승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3년 후, 그 긴 시간을 다시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학문적 경력이 정체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승진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연구비 확보, 좋은 대학원생 유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진출까지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학과장인 다카하시 교수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아야 교수, 좋은 기회가 있어요. 한국과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아시아 평화포럼에 우리 학과 대표로 참석해보지 않겠어요? 학생들 몇 명과 함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나라였죠. 아버지는 20년 전 한국 기업과의 무역 계약 문제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한국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한국 기업의 탐욕과 비윤리적 행동에 있다고 믿으며 자랐죠. 한국에 대한 모든 뉴스, 모든 성공 스토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야 교수,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학과 결정사항이에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선이라고 교수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주실 수 없나요? 한국은 저에게 말을 이으려는데 다카하시 교수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개인 감정은 학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20년 전 일이고 당신은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승진 심사가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포럼 참가는 심사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그럼 제 승진을 인질로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일 뿐이에요. 다카하시 교수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유엔 측에는 당신이 참석한다고 통보했으니 변경하긴 어려울 겁니다. 연구실 문이 닫히고 울분이 치밀었어요. 온 몸이 떨렸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한국이라니, 하필 한국이라니.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커리어를 위해서는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배신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울부짖던 기억이 맴돌았어요. 한국 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 다시는 그 나라와 엮이지 마라. 결국 아침이 밝아오자 결정을 내렸죠.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아버지, 한국에 가게 됐어요. 일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는 듯 했죠. 내 딸이 한국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주세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셨으니까요. 가라. 하지만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고 그 뒷모습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학생들 5명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이 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감정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이 여행이 끝나면 아버지께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리 일본보다 열등한지,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맞이했죠.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학생 하나가 감탄했어요. 선생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빠르네요. 가슴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이곳이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인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후진국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죠.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숲길은 수십 년 전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콘크리트 숲에서 푸른 숲으로 바뀐 서울의 상징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와는 다르네. 호텔에 도착해 잠시 쉰 후 강남 지역 탐방이 일정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걸으며 첨단 기술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태양광 벤치, 자율주행 셔틀버스까지.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사진을 찍었죠. 와, 이건 도쿄에도 없는 건데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실리콘밸리를 표방한다는 이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했죠. 저희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보다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연구원들이 보여준 기술은 도쿄대 연구실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선생님, 일본은 왜 이런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 걸까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렸어요. 저녁에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활기차고 직설적인 대화 방식이 낯설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죠. 교수님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최대한 외교적으로 대답했어요. 양국이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화가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다행히 시간이 다 되어 자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포럼 셋째 날 제주도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죠. 제주도에서의 첫 일정은 스마트팜 방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곳은 놀라웠어요. 센서와 인공지능으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운영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일본의 농업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적어도 이곳 사람들은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지는 않는구나 싶었죠. 전망대에 올라 제주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모습은 배울 점이 있네. 이날 저녁 포럼의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각국 학자들이 발표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준비해간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국 학생 하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경제협력을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틀렸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고 저는 경제학자로서 답변을 시작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한국 학생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은 논리적이었고 자료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들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학술 토론에 끌어들이려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행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나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역사적 사실과 뒤섞으려 했을까? 그것은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걸까? 다음날 일정은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기리는 곳입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지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없었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전시물들을 보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 유품, 증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노인의 증언 영상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미움보다는 기억과 화해를 선택했구나.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개인적인 아픔을 이유로 한 나라 전체를 미워했는데 이들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도 미움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일정에 없던 방문이 추가됐습니다.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가이드는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외국 학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94세 김순덕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맞이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정치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노인이었죠.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와줘서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4살에 끌려가 겪은 일들, 해방 후에도 계속된 고통, 그리고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던 침묵의 세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적인 태도로 들었어요. 이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는 법이지. 일본을 악마화하려는 의도적인 프로파간다겠지. 머릿속으로 모든 말에 반박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시 일본군 장교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며 증언할 때도, 기록된 자료를 언급할 때도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심지어 증거 사진을 보여줄 때도 이건 조작됐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 다만 진실이 언젠가 알려지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평온한 눈빛을 마주하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단단했던 댐이 일순간에 무너지듯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증오가 아닌 화해를 말하는 노인 앞에서 제 방어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고통과 한국에 대한 미움이 별개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국가적 감정으로 확대한 것은 저 자신의 판단 오류였죠. 그날 밤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듯 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용기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 아닐까요? 마지막 날 포럼 폐회식에서 저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학생들, 교수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편향된 진실만을 봐왔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판단했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화해는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진심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본 사회, 특히 보수적인 학계에서 제 변화는 환영받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눈으로 거짓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예상대로 귀국 후의 상황은 험난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한국의 굴복한 교수라고 비난했어요. 주간 아사히는 제 사진을 일면에 실으며 국익을 배신한 학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라며 제가 한국에서 한 발언들을 왜곡해서 보도했죠. 학과 내에서도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교수 식당에서는 제가 앉으려 하면 자리를 피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는 모습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함께 차를 마시던 사무실 옆 교수는 이제 문을 꼭 닫아두었죠. 다카하시 학과장이 저를 불러 조언했어요. 아야 교수, 당신이 한국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제 신념입니다. 철회할 생각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보수 언론의 공격이 한창이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간호사는 아버지가 계속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낡은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해석도 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내 책임이었는데 한국 회사의 모든 책임을 돌렸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그 손길에는 20년의 후회와 용서를 비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우 부끄럽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진실을 찾아낸 그 용기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안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놓여있던 깊은 골이 마침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요. 그날 밤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마치 오랜 비밀을 고백한 후 영혼이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의사도 신기했죠.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며칠 후 아버지는 작은 금고를 열어 한국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편지와 계약서가 담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20년 동안 간직했단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이제 네가 이 자료로 진실을 밝혀주렴. 그 자료들은 제 연구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오해가 풀린 것을 넘어 그분이 진실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저는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의 고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받던 연구비 지원이 갑자기 예산 문제로 거절되었어요. 일부러 제게 불리한 시간대에 강의가 배정되었고 학생 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었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교수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민족의 자긍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친다니 말세야. 다들 저를 향해 있지만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연구실 문에는 매국노라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20년 넘게 함께 연구해온 노무라 교수의 배신이었어요. 아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공동 연구는 어려울 것 같아. 내 평판에도 영향이 있어서.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익명의 전화가 밤중에 걸려왔고 우편함에는 악의적인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제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한국으로 가라고 써있는 것을 발견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조사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학계에서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김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수요일 오후 연구실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30여 명의 학생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가장 앞에 선 여학생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왔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교수님처럼 용기 있는 분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미 500명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고 대학 전체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의 용기 있는 학문적 태도를 지지합니다. 진실은 침묵될 수 없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학생들은 또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 진실을 위한 하시모토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교수들 몇몇도 익명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교수님, 저희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희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지킬 차례예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다니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국제학계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발언과 연구 내용이 국제저널에 실리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고 하버드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학과장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야 교수,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대학 총장님께서 직접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물었습니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니 대학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승진 심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국제적 인정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어요. 교수 식당에서는 여전히 혼자 식사를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학내 보수 교수들은 여전히 저를 배신자로 여겼죠. 학생들의 지지와 해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계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실을 말할 때의 대가인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아이러니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제가 하는 연구와 가르침의 진실성이었으니까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순진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있었고 현실을 모르는 학자라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강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세미나 형태로 1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엔 평화위원회에서 한 발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역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이 말이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학내 젊은 교수들이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당당하게요. 나카무라 교수는 연구실을 내어주었고 아사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비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유네스코에서 작은 보조금을 제안했고 국제평화재단에서는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학들에서 온 협력 제안이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캠퍼스 내 공간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만났던 학생들, 특히 그날 위안부 문제로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학생이 이제는 대학원생이 되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교수님, 그날 교수님이 보여주신 변화의 용기가 저에게 학문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도 이제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이 다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는 1년 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쿄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형태였어요. 개소식 날 양국 총장들이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 미래의 다리는 큰 호응을 얻었죠. 첫 해에는 겨우 20명이었지만 3년 차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이들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진정한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일본 학생은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겪은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아무런 편견 없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죠. 연구소 개소 3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년 전과 같은 공항이었지만 제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에는 제주도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동료 연구자가 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구나. 김순덕 할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를 선택하라.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2명의 학생, 1명은 한국에서 1명은 일본에서 선발해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김순덕 평화 장학금이었죠. 연구소는 점차 성장해 동아시아 평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시아평화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상이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많이 호전되셔서 작은 대화도 가능해지셨어요. 아버지, 제가 아시아평화공헌상을 받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노력 때문이래요.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이 아니라 작지만 진정성 있는 인정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상은 트로피가 아니라 화해와 이해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저의 진정한 성공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느꼈던 감동, 김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의 편견과 마주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오늘도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한국 화해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미래가 있어요. 한국행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경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모토 아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실 추구가 두 나라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 우열 비교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개방적 시스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성숙함, 그리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진정한 교류의 힘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램프 채널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